정부가 6.17 대책으로 한층 강화된 재건축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본격 시행하는 데 이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강화된 안전진단을 통과할 정도면 재건축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크게 불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물로 밥을 먹고 녹물로 샤워하고 박시장을 치러봐서 녹물 시험해 보십시오. 이런 거 고치라고 장기 수순 충당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돈을 안 주시고 정부의 목표는 주택가격 안정화이지만 위축된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물량 공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분석되는 상황. 앞으로 수도권의 재건축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하나씩 살펴봅니다. 전격 이슈 분석 토크 쌍신지 박선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의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현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풀어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재건축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그 재건축과 관련해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변호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시행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투기 수요를 가라앉히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6.17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이 재건축을 이용해 투기를 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위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를 바라보면 재건축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고 다른 데도 문제가 많은데 왜 재개발보다 재건축을 더 많이 규제를 하는가에 대한 굉장한 논란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17 부동산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재건축 조합원 분양 제한, 이 재건축 안전 진단 강화, 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그 2006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그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 될 때 일정한 비례식에 따라서 걷는 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전진단 강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그 소장님께서 짚어주실까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같은 경우 이제 안전진단은 가장 초기에 기본 계획이 나오고 정비 계획이 나오기 전 단계에 안전진단을 함으로써 이제 노후도죠. 예. 아파트 노후도를 평가를 해서 깨끗해. 네. 굳이 이거 재건축 안 해도 돼라는 아파트 같으면 A, B, C 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예. D 등급이 나오면 조건부로 이제 허가를 해주게 되고 농물이 나오고 사람이 살기 힘들다라는 등급, 2등급이 나오면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게 되는데 원래 취지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 더 강화해서 주도권을 시도가 가지게 됩니다. 예. 그 아마 가장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정책이 과연 어떤 현상을 보여줄 것인가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규제가 수도권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는지 변호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주택금융대출 규제의 강화, 또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그다음에 재건축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규제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런 어떤 방향들을 정부가 수립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것 관련된 3기 신도시 대책, 그다음에 서울에서의 여러 가지 주택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그렇게 세워 나간다면 지금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정부가 이제 재건축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안전진단을 통해서 초기 진행 단계부터 틀어막아 버렸고요. 많이 진행된 단지들은 초과이익 환수로 또 압박을 함으로써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재건축 사업 자체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은 좀 특수 지역이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니면 신규 주택, 아파트 공급 자체가 불가한 지역인데 이걸 규제만 한다. 그러면 공급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또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공급 문제에 대한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적인 규제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조금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예. 다주택자들이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서 취득세, 보유세, 뭐 양도세 감면받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이용해서 고수익 분양까지 노리는 어떤 꼭 먹고 알 먹고식 투기성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노후 불량주택, 불량 건축물들을 좀 더 이렇게 살기 좋은 주택으로 이렇게 변모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주거 안정을 꾀하자. 그다음에 기존의 주택 가졌던 분들이 주택을 다시 가져서 거기서 이렇게 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새로 주택을 얻어야 되는 수요자들에게 주택이 분양되는 그런 제도로 이게 본래의 목적대로 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투기냐 경제 활성화냐 스튜디오 패널들도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을 두고 보신 것처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과연 거주권이나 재산권에 침해되는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이중과세의 성격이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양도소득세라고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조정 대상 지역에 뭐 2주택 이상이면 10%포인트, 또 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 중과세가 되면 실제로 남는 돈의 절반에서 60% 정도 세금을 내는데 초과이익 환수라고 해서 재건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또 1인당 3천만 원 초과되면 또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남는 돈에 대해서 두 번 내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 재건축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고 하는 건 하나의 현상, 우리 사회의 지금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고 이게 집값 과열의 주범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주범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에서 이제 강남 재건축, 돈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이제 재건축을 투자하게 되고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데 유독 고가 아파트만 투자하면은 문제고 그러면 저 비조정 대상 지역에 다른 지역에 5주택을 투자하면은 그거는 투기가 아니고 투자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초과이익 환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고지서를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초과이익 환수 뭐 몇천만 원, 몇억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오면 상당한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파격력이 있는 심리적인 위축과 더불어 굉장히 멘붕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내용이 이중과세 아니냐 하는 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르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세도 내고 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관련된 것도 내고 이렇게 두 번 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낼 때 이 부분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내는 일은 없다. 원래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일정 주택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원래는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 부분에 과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재건축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도 포함되면서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던 송파구나 노원구의 노후 아파트들의 고민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의 주민 안전을 볼모로 했다는 의견과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네, 소장님, 그 안전 진단 강화로 인해 이 노원구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졌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규제를 또 강화해야 되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주로 대상이 되는 지역들이 이제 노원구, 송파구거든요. 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 입장은 또 약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노후 아파트 수가 58,832호로 3분의 1 정도, 36.5% 정도가 노후 아파트거든요. 강남구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안전진단 통과해도 언제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진단 그 요건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예. 나쁘죠. 네. 한계 주공 아파트들 그리고 뭐 월계 시형 등 이런 이제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들이 이제 건축 연한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대개 이제 32년에서 34년 정도 된 그런 아파트들이더라고요. 실제 재건축이 현실로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대개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안전 진단은 일정한 수준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재건축 진단을 안전 진단을 누가 관할하고 있느냐, 시가 관할하고 있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안전 진단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거는 불신을 낳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관성도 있고. 물론 기준이 있죠. 기준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아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는 좀 잘해주다가 이제 기준대로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좀 되는 그게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 대책 발표되기 전에 논란이 된 게 지금 재건축 허용 연한이라고 이제 준공하고 30년이 지나면 지금 재건축이 이제 추진을 할 수 있게 자격 요건이 되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40년이었거든요. 정부에서는 40년으로 하는 대신에 안전진단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조삼모사거든요. 30년이 되더라도 아주 심각한 아파트들, 사람이 살 수 없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40년이 돼도 너무 깨끗해, 너무 튼튼해 이런 아파트들은 또 재건축을 또 안 하고 이거 뭐 정비만 뭐 리모델링 정도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고 싶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그 서울 노원구 월계 시형 아파트, 이 아파트보다 늦게 준공된 아파트가 안전 진단을 통과한 반면 이 월계 시형 아파트는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요. 예. 좀 차이가 있는 게 몇 년 빨리 되고 몇 년 오래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86년에 지었고 옆에 있는 아파트는 88년에 지었는데 쟤는 안전진단 됐는데 나는 안 됐어. 나는 억울해라가 아니라 예. 진단을 했는데 그 아파트가 노후도가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오래됐다라고 해서 노후도가 더 심해지고 뭐 재건축을 빨리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착각하고 있는 게 30년만 되면 부숴버리고 새로 짓고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도 지금 동의하십니까? 한번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두 분의 동의를 하는데요. 의견이 예, 모아졌습니다. 오늘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예. 지금 오히려 30 몇 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면 약간 건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품질 자체에 어떤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기 주택이 예를 들어 한 30여 년 됐다. 그런데 벌써 지금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태라면 이게 좋아야 됩니까? 예,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수선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비정상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원래 30년 돼서 이렇게 허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한 50년 그렇죠. 돼도 콘크리트가 30년 만에 이게 잘못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근데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런데 익숙해져 있어서 부실 공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30년만 되면 부숴야 돼. 이게 공식이 되어버린 게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한편 정부가 30년 넘은 노후 영구 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입지가 좋은 곳은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공존하는 단지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력 후보지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영구 임대주택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형 단지, 주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정부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향후에는 이렇게 소득계층의 너무 구애를 받지 않고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일정한 자산과 소득을 가진 계층까지 무주택 중산층까지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방침들을 지금 발표를 한 사실이 있고요. 예. 이걸 하기 위한 건설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건설 자금을 다 예산으로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분양주택까지도 같이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발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소장님, 역효과는 없을까요? 마냥 좋은 정책입니까? 모든 정책에는 이게 마냥 양면성이 좋을 있죠. 수는 없거든요. 양날이 칼인데요. 예. 저는 방향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해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고 서민 주거 주택을 많이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왜 계속 실패했을까? 임대 아파트 주택 정책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판교 신도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소셜 믹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판교 신도시 현재 보면 기존에 그렇게 들어갔던 서민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10년 전환할 때 되니까 시세 대비 80% 해줘도 못 따라가거든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그래서 괜히 어설픈 정책으로 그냥 서민들만 등 터지는 경우들이 생겨버리는데 저는 왜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이렇게 선호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규모의 경제, 다수가 있는데 임대 아파트는 소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받게 되고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역효과가 나서 임대 아파트는 못 사는 사람이 사는 곳이야. 이런 현상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은 맞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이왕 한다면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미 정비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금 인센티브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저는 왕창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주거 지역이 250% 나오면 500%, 700% 특혜를 준 다음에 민간 또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예. 많이 짓는 대신에 거기에 특혜 준 250%, 500%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말씀하시는 50%, 70% 그렇죠? 임대 아파트 지어. 대신 높게 짓게 해줄게. 너도 돈 벌고 그만 임대 아파트 많이 지어 해서 서울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20만 원 이상, 30만 원 정도 임대 아파트가 나오고 못 사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서울에서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되는 분들, 5년 내에 아기, 자녀 출산한 분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직장 괜찮은 분들도 임대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 기성세대들의 노후 문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왜 투자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노후 문제도 있지만 자녀 주택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신도시 개발보다도 더 중요하다. 저는 신도시 개발은 사실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에 용적률을 올려서 임대 아파트 많이 짓고 잘 사는 사람도 청년들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면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건축 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재건축 시장에 다가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1기 신도시죠. 이제 곧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1기 신도시. 영상을 통해서 재건축 이슈를 제안합니다. 지난 4.15 총선,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1기 신도시 지역에 출마한 많은 후보자들. 어느덧 30여 년의 역사를 맞이한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임대주택 확대를 공급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존 재건축 단지의 건축 연한 연장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신규 신도시에 비해 주거 환경과 주택 선호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은 시 차원에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한데 자꾸 그냥 새로운 도시들만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게 좀 불만이죠.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논란을 짚어봅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논의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1992년 말 입주가 완료되면서 대단히 주거타운으로 자리 잡은 일산 신도시를 살펴보면요. 삼송과 원흥의 택지지구가 개발된 데다가 고양 창릉 신도시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게 사실 굉장히 풀지 못하는 숙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 내에서도 일기 신도시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일기 신도시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노후화가 돼서 사회 문제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30년이 되면서 일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가 튀어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재건축하려고 보니까 사실 할 수는 있어요. 용적률이나 따져보면 해볼 만은 한데 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30만 호인데 그걸 재건축을 한다? 지금 강남 일부 재건축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문제고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규제 덩어리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투기 문제하며 그 사회적인 문제, 이주 수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못 낸 것 같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억울한 게 창릉 신도시죠. 상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산보다 입지가 더 좋아요. 서울 더 가까운데 새 아파트를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문제가 된다고 또 새로운 더 좋은 입지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버리니까 일산 신도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굉장히 반발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반발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사실 신도시 개발이 가장 손쉽거든요. 그냥 그린벨트 풀어서 건설사들 땅 팔아서 이렇게 지어버리면 되거든요. 너무 손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글쎄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아마도 이제 그 1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우려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재건축 문제가 그 더 이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주택이 이제 그렇게 크게 노후화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여기 한 30년이 지금 채 안 된 도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재건축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건 아마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다 이미 다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보완 정책도 마련 중이지만 아직도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거주민의 부정적인 반응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의 재건축 추진 사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예, 재건축 사업은 뭐 서울의 경우는 뭐 여전히 활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특별히 기존 그 추진하던 어떤 그런 그 재건축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지방이나 서울 주변의 도시의 재건축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투자가 그쪽으로 잘 가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지방에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둘 다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건축 추진에 곤란을 겪는 경우에는 결국 공공이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토지 소유자와 뭐 LH나 지방공사 이런 것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공공주도 재건축 이런 것들도 한번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부 규제가 너무 많다. 모든 규제가 재건축에 다 들어왔는데요. 당분간은 저는 재건축 시장은 좀 개점 휴업, 약세. 그래서 가격이 약간 소폭 하락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는 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아니 10억 하던 게 20억 올라서 조금 떨어지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정비 사업은 장기적이거든요. 10년, 20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일희일비하지 말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 집이잖아요. 나중에 실거주라면 살면서 여유 있게 기다려 보면 되니까요. 그거 좀 여유 있게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지역 거주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해 보입니다. 그 앞으로 재건축 정책과 관련한 재연 이강훈 변호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가 이제 재건축을 둘러싼 투기 현상들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건축에 투기 세력에 몰리는 구조적 이유들을 좀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원래 재산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익을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개박 이익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걷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임대주택과 관련된 그 제도 좀 손을 좀 봐야 된다. 임대주택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재건축 그 부분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그 투기적 목적으로 많이 그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로 좀 변질되지 않도록 그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제도로 좀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김인만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너무 복잡하다. 대책을 보면 대책이 22번인가 발표됐잖아요. 예. 저도 보도자료 내용이나 찾아보지 않으면 헷갈려가지고 무슨 대책이 뭐가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고 단순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 실수요자들은 취득도 좀 쉽게 해주고요. 대출도 좀 풀어주고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저는 양도세가 우리 매물 동결 효과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주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는 보유세를 많이 올리는 대신에 양도세는 좀 낮춰서 사실 팔 수 있는 사람은 좀 팔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단 2주택 이상. 저는 2주택 이상은 사실 필요 없잖아요. 집 하나 있으면 되고 갈아탈 집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2주택 이상은 취득도 굉장히 어렵게 대출도 더 강화하고요. 종부세, 보유세도 더 강화해서 재건축이든 지방이든 2주택, 3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정도 무거운 걸 감당할 수 있으면 가지고 가라. 저는 그렇게 좀 심플하게 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겁게 없는 사람이나 1주택 있는 사람은 가볍게 이렇게 좀 굉장히 심플하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정책 방향 예. 설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주제였던 이 재건축 문제는 그간 정부의 정책도 다양했고 또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해서 사실 긴 시간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재건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기와 정책에 오락가락하는 재건축 사업에서 일생 동안 보금자리를 일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